한국일보 서화숙 선임 기자와 만나세요. 그의 논지는 정직하고 행간에는 따뜻함이 묻어 있습니다. 서화숙 3분 칼럼. 안녕하세요. 서화숙입니다. 2005년에 방영되어 시청률이 50%를 넘은 드라마 내 이름은 김삼순을 기억하시나요? 그 드라마에 보면 남자 주인공 현지연이 여자 주인공 김삼순을 기다리던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정류장 이름은 지금 부암동 주민센터인데 거기에 있는 평상에 삐딱하게 앉아 버스에서 내리는 김삼순을 쳐다보는 장면이 나오죠. 평상은 전통적인 쉴자리입니다. 일종의 간이식 이동식 마루라서 의자와 달리 다리를 쭉 펴고 앉을 수도 있고 누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시골의 느티나무나 원두막 아래는 물론 도시에도 오래된 동네에는 골목에 평상 하나쯤은 있습니다. 제가 2000년에 제주도에 갔더니 제주공항에 바로 이 평상이 있더군요. 지금은 올레길 때문에 여행객이 더 많아졌지만 그때도 제주공항에는 등산객, 여행객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발을 뻗고 누운 모습이 깨끗해 보일 수 없었습니다. 의자도 있었지만 텅텅 비어있고 평상은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더 인기라는 거죠. 한국 사회는 근대화가 급격히 이루어지면서 현대식 시설은 서양이나 일본에서 유입됐고 그렇게 급하게 유입되는 것은 전통과 조화를 이룰 새도 없이 서양 것 그대로 통째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평상처럼 현대식 시설에서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전통시설이 조화를 이루는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에 소개하고 장려할 수 있는 이동식 휴게시설이 현대 공간에서는 거의 들어서지 못했습니다. 평상이 얼마나 편합니까? 커다랗게 통짜로 만들어도 편하지만 이걸 텐마루식으로 나눠서 만들면 필요에 따라 붙여놓기도 하고 떼어놓기도 할 수 있으니까 대량 제작과 보급도 쉽고 소비자들이 자기한테 맞는 공간만큼 싼 값에 사서 구비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전 세계에 소개할 만한 가변 휴식 공간 아닙니까? 코리안 플렉서블 모듈 스페이스인 겁니다. 온돌이나 대중 목욕탕, 찜질방처럼 지금 외국에서 한국에 이런 전통이 얼마나 인기가 있습니까? 근데 몇 년 뒤 제주도를 갔더니 말짱 의자로 바뀌고 평상이 사라졌더군요. 부암동 주민센터 앞에 평상도 4년 전쯤 사라졌습니다. 안타깝다 여겼는데 올해 5월에 장흥에 갔더니 거기 고속버스 터미널에 평상이 있었습니다. 예전 제주공항처럼 의자도 있고 평상도 있었지만 역시 여기도 의자는 텅텅 비어있고 평상에만 사람들이 빼곡했습니다. 할머니는 물론 여고생들까지 나이 차이를 막론하고 평상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만큼 생활의 전통은 무서운 거죠. 저는 제주공항에도 다른 공항과 터미널에도 다 평상을 부활시키길 제안합니다. 현대식 시설과 어울리지 않는 디자인이 문제라면 해결책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 겁니다. 평상과 비슷한 예로 개가 있습니다. 지금 70, 80대 어르신분들이 젊을 때는 은행 대출보다 흔하던 것이었습니다. 1년 12달로 나눠서 개주가 돈 받을 사람을 모집하면 한 개가 완성됩니다. 12명이 다달이 일정한 돈을 내서 모은 걸 순번대로 받는 겁니다. 돈이 급한 사람은 적게 받는 대신 1번으로 받고 돈이 안 급한 사람은 나중에 받는 대신 많이 받습니다. 이 돈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개주에게는 특별 보너스가 있었습니다. 아주 합리적인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개가 지금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개주가 돈을 떼먹고 도망가는 경우가 생기다 보니 신용도가 떨어진 겁니다. 그러나 저축은행 같은 사례를 보면 총액으로 따졌을 때 개로 떼먹힌 돈보다 금융기관으로 떼먹힌 돈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개는 12명의 이웃이 모여서 만든다는 점, 그중에서 가장 신뢰하는 이웃이 개주였다는 점에서 떼어먹혔을 때 신뢰감의 상실은 훨씬 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금융기관이 떼먹은 돈이 더 많아도 금융기관보다 개에 대한 신뢰가 더 낮아진 것인지도 모르죠. 그러니 12명의 이웃을 모아 1년 단위로 상호 대출해주는 개의 장점을 현대식으로 금융기관에서 살렸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만일의 위험을 금융기관에 지는 대신 개주처럼 보너스를 챙기고 개 방식의 상호구조 대출을 한다면 대출 이자는 훨씬 낮아질 수 있을 테니까요. 이런 좋은 전통을 현대적인 구조 안에 맞아들이지 못한 점이 안타깝습니다. 3분 칼럼인데 점점 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이야기를 드린 것은 2일 국회를 통과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때문입니다. 상가는 빌리면 건물주한테 임대료만 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돈을 들여 용도에 맞게 크게 고쳐야 됩니다. 인테리어 비용이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임대기간이 끝났다고 나가라고 할 땐 이 비용을 벌충하기도 전에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장사가 잘 돼서 쫓아내도 대항할 권리가 거의 없습니다. 건물이 재건축 들어가니 무조건 비워달라는 요구에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계약할 때 미리 철거나 재건축을 고지하도록 했고
환산보증금 3억 원을 초과하는 계약은 5년까지 계약을 갱신할 수 있게 한 점은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임대료 인상률 상한이 적용되지 않아 갑자기 임대료를 크게 올리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권리금에 대한 이야기는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이 용산 참사를 불러온 권리금은 사실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건물 주인과 건물을 빌린 사람이 계약한 게 아니라 세입자끼리 계약입니다. 그곳에서 장사하던 사람이 터가 좋아서 장사를 아주 잘했었든 인기가 아주 좋은 자리를 빼줄 때는 다음 세입자한테 권리금을 받고 넘겨줍니다. 어떨 때는 이 권리금이 임대료보다 훨씬 많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재건축에 들어갈 경우 이 돈은 건물주와 맺은 계약금이 아닌 거 어디 가서 호소할 데가 없습니다. 세입자로서는 분명 넣은 돈인데 공중으로 떠버리는 돈이죠. 권리금이라는 제도가 생겨난 것 자체는 한국 상황에서 지극히 현실적입니다. 장사를 아주 잘했는데 주인이 나가라고 한다? 세입자로서는 장사를 잘해서 생긴 이득, 건물 주인이 아니라 세입자가 노력해서 이룬 권리에 대해서 돈을 받고 나올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권리금이라는 용어로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놀고 먹어도 돈이 들어오는 부동산이 아니라 땀 흘린 노동과 노력에도 권리를 인정한 원칙으로만 보면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언제부터 생긴, 어느 세입자부터 생긴 건지도 모르는 권리금이 있어서 그게 계속 뒷사람으로 넘겨지니 안 낼 수도 없고 막상 받고서는 건물주와의 계약도 아니니 재건축이 오면 보상받을 길도 사라집니다. 법의 규정이 없으니 대책도 없습니다. 이것 역시 합리적 관습이나 현대식 제도 안에서는 없는 셈입니다. 평상을 살려내듯 현실에 존재하는 이 제도를 법규 안으로 들여오는 방안을 반드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서화숙이었습니다.